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딱정벌레가 들었고 우리는 오직 자신의 상자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딱정벌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딱정벌레는 내가 말하는 딱정벌레랑 같은 걸까? 어쩌면 조금 다를 수도. 그래도 많이 다르지는 않겠지? 아니야, 저 사람의 상자는 아예 비어있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말하는 딱정벌레는 대체 뭐지? 이 이야기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 쓴 철학적 탐구에 등장하는 사고 실험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게 과연 서로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룰 테니 여기서는 일단 개인적인 경험, 즉 인간의 의식과 연결되는 퀄리아라는 소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본인은 딱히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지만 심리 철학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그의 논증이 행동주의의 강력한 발판이 되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동주의란 마음을 내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외적으로 드러나는 단서를 통해서만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의식이 행동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을 마음 자체로 들여다보려는 기존의 심리학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도 곁들여서 말이죠. 조금 묘하게도 인간의 마음을 핵심 대상으로 삼는 심리 철학의 흐름은 컴퓨터라는 개체의 등장으로 크게 심화됩니다. 1936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단순한 기계라도 정교하게 짜인 알고리즘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복잡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이론을 학계에 발표합니다. 인간이 설정한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튜링의 보편 기계 이론은 이후 프로그램이 내장된 최초의 컴퓨터 시스템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주관적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컴퓨터의 발명은 고심하던 심리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지과학과 기능주의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보편적인 연구 소재가 될 수 없다며 배척하는 입장을 취한 행동주의와 달리 기능주의는 마음의 작동 원리에 주목합니다. 기능주의의 편에 선 학자들은 마치 컴퓨터처럼 인간의 마음 역시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내부 구조가 아니라 마음이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의식을 실행해 정보를 처리하고 특정 반응을 생성합니다. 초창기 컴퓨터 시스템 형태에 영향을 받은 기능주의자들의 이 독특한 발상은 이후 다시 21세기 컴퓨터의 발전, 좀 더 정확하게는 AI의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한다면 이는 곧 어디로든 이식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윈도우라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양이 다른 컴퓨터나 노트북에 쉽게 옮겨가며 설치하듯 말이죠. 인지과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다수실현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는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눈부신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껄끄러운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소프트웨어가 맞나요? 이런 질문은 명쾌한 도식을 바탕으로 한 기능주의가 심리철학의 핵심으로 도약하고 있던 시기에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음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에 모든 철학자가 동의했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철학자인 존설이 있습니다. 설은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합니다. 여기 중국어 사전으로 가득 찬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밖에서 중국어로 적힌 질문지가 들어오면 사전을 참고해서 적절한 답변지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지를 받는 사람은 방 안에 사는 인물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단지 사전을 보고서 질문에 맞는 답변을 그림처럼 그렸을 뿐입니다. 설이 설명한 중국어 방의 작동 원리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마음과 정확히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인지과학에서는 방 안의 인물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봐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학자였던 튜링은 컴퓨터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그 수행 과정을 인간처럼 의식적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에 등장해 바둑계를 발칵 뒤집었던 인공지능 알파고는 규칙에 따라서 바둑을 뒀지만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바둑이라는 걸 이해하고서 바둑을 두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당연하게도 철학자들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심리학에 기반을 둔 마음의 분석은 철학 쪽에서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던 주제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심리 철학자 중에 독일에서 활동한 프란츠 브렌타노는 특히 기억해둘만 합니다. 브렌타노는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면서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향성은 의식 있는 존재의 마음이 언제나 무언가를 향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이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하지만 꼭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지향성을 갖습니다. 한번 시험해볼까요? 바나나.
갑자기 뭔 바나나냐고요? 제가 바나나라고 말한 순간 문자 그대로 무의 상태를 유지하셨던 분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똑같이 각자의 바나나를 향해 뻗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향한 바나나가 동일한 개체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향성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죠. 브렌타너에 따르면 이것이 곧 우리에게 의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중국어 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 안에서 사전을 보고 중국어를 그렸던 이 사람에게는 중국어로 적힌 질문이나 답변에 대한 지향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설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마음의 지향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예 지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썼고요. 중국어방 사고실험과 지향성 탐구는 인공지능의 의식,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지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향성은 인간의 마음이 단순한 정보 처리나 기호 조작을 넘어서 마음이 뻗는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결을 포함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일부 호사가들의 흥미거리로 소비되었을 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복잡하니까요. AI와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住在中文房间里的人。 이었습니다.